1882년 여름, 조선은 뜨거운 불만 속에 끓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여러 면에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이 속속 조선의 문을 두드렸고, 조선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며 개화의 길로 서서히 방향을 트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위로부터의 개화, 즉 소수 권력층에 의한 강제적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왕비인 민비명 성황후를 중심으로 한민씨 척족 세력은 권력을 독점하며 개화 정책을 독점적으로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패와 특혜, 외세 의존으로 민심은 점차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조선에는 두 부류의 군대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새로 조직된 별기군,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군사교관이 훈련시키는 신식군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선 전통의 구식군대, 오랫동안 체계도 장비도 낙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던 병력입니다. 구식 군인들은 개화라는 이름 아래 차별과 천대를 받으며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려 13개월치 밀린 월급이 지급되었고, 그것도 쌀이 아닌 모래와 겨가 섞인 먹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쌀자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을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7월 23일, 참다 못한 구식 군인들이 봉기합니다. 그 불꽃은 곧 서울 도성 전체로 번졌고, 배고픔에 시달리던 빈민층과 백성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도성은 순식간에 무정부 상태에 빠져듭니다. 이들의 분노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민비를 잡아 죽여라. 그날 민비의 친오라비 민경호는 무자비한 폭도들에 의해 밟혀 죽었습니다. 영의정 이채응은 참혹하게도 항문에서 입까지 창으로 꿰뚫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례가 아닌 권력자에 대한 민중의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민비는 피신길에 오릅니다. 도망치는 민비를 구한 인물은 이용익. 그는 후일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라 불릴 만큼 신속하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으로 민비를 등에 업고 충청도 장호원까지 데려갑니다. 한양에서 장호원까지는 좋기 100km가 넘는 거리. 말이 아닌 사람 등에 업혀 산 넘고 물 건너 민비는 목숨을 건집니다. 이 혼란의 틈을 타 10년간 실각해 있던 흥선대원 군 고종의 아버지 재등장합니다. 그는 민비 세력의 부패를 평소부터 비판하며 강한 쇄국과 반해세 노선을 견지해왔던 인물입니다. 민심은 대원군의 복귀를 반겼고, 고종도 불가피하게 그를 다시 조정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일본과 청나라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공사관이 불타고 자국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군대를 파견합니다. 청나라도 조선의 종주권을 강조하며 속국의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텐진으로 끌고 갑니다. 흥선대원군의 재등장은 한 달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청나라의 이해관계 속에 철저히 휘둘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일본은 조선과 제물포조약 1882을 체결해 군사적 보복과 배상금, 그리고 일본 군대 주둔의 구실을 얻어냅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청군을 상주시키고 외교 내정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이로써 조선은 명실상부한 반식민지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모군란은 불씨였습니다. 이후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그리고 청일전쟁, 을미사변, 대한제국 선포, 결국 1910년 한일강제병합까지 조선 몰락의 뿌리는 이 이모군란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모군란은 한 줌의 쌀에서 시작된 반란이 조선 왕조의 몰락과 외세의 침탈로 이어지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던 날이었다.